바로 며칠 전에 호주에 사는 분이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적 이사인 거예요.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전엔 다 정규직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 외환위기 이전 때는,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다 대기업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바꿔왔는가에 대해서 대학원 수업할 때 요거 가지고 하루 수업을 해요. 임금 격차가 비어도 기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것도 정규직 탓으로 돌리죠. 사실 이 차별은 정규직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지. 죄 없는 정규직의 기득권자, 비정 노동자로 만듭니다. 이런 차별이. 이것이 노동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정규직인 숫자 일각이지만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그 숫자만큼의 삶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학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글 쓰시는 분입니다. 전태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그 글 중에 몇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손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식사했을까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공간입니다. 전국 대학 건물 중에 설계할 때부터 환경 위하 노동자 휴게 공간을 설계한 대학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노동자 결선하는데 열심히 싸워서 조금씩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님도 보시면 실내 벽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다 외벽형 타일입니다. 그리고 벽에 군데군데 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건물의 바깥쪽이었다는 뜻입니다. 2층 계단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 계단을 짐삼아 그 아래쪽을 삼각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상당히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좋아했고, 이걸 얼마나 자랑하든지 꼭 와서 들어보셔야 된다고 돌아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데, 제 아내가 난 보여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봤다고 소문 내시거나 찍어서 올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아내에게 허락은 제가 받았습니다. 강의할 때 이 사진 쓰고 싶다 그랬더니 써라.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예식장 빌릴 돈이 없어서 대학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대학 좀 오래 다녔거든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자친구 먼저 그러더라고요. 나 30살 되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9살에 했습니다. 8년 더 배우려면 14K 금반지 전년물로 주고받았는데 아무 장식도 없는, 그 결혼 반지가 14K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지. 이게 아마 18K만 돼도 살다가 팔아먹었을 겁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커플이면 쌍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제가 학생운동 마지막 학기여서 거의 집에 며칠 못 들어갈 정도로 정신없이 살 때가 결혼 전에 3개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제가 결혼식장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 딸도 대학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07학번이에요. 학생회장 왔더니 해새벽에 들어옵니다. 저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그냥 새벽에 문 열어주면서 한마디 해봤어요. 아니, 일찍 다니지. 제 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새벽에 들어오잖아. 걔는 못 들어올 걸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들이면 안 들어왔다. 내가 딸이야 들어왔잖아. 걱정할까봐 집에서. 내가 학생회장인데 회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차 끊길까봐. 아빠는 거의 뭐 내내 때 집에 안 들었다고. 할머니가 1년에 6일 들어왔다고. 어머니가 딱 하루에 적으셨어요. 아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뭐 정부가 형사 몇 명 왔다 갔어. 안기부에서 몇 명 왔어. 불고기 몇 번 해먹였어. 다 적으셨어요. 수배되잖아요. 집에 와서 드글드글 끓어요. 제가 한 것도 없이 나름 그냥 거물이어가지고요. 그때 주공 아파트 13평형 주공 아파트가 매매가가 4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현상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먼저 잡아가려고 1기급 특진도 걸려겠다 이러니까 막 그렇게 경쟁적으로 옵니다만 안기부, 도경, 시경, 보안사, 보안 그 정보과까지 다 와가지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세가 올해 92, 91 되셨지만 91 되셨네요. 며칠 전에 생신 지내셨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하면 혹시 나중에 잡혔을 때 아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정성을 다해서 계속 바뀌었어요. 다 그렇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불고기값 몇만 원이 들었다 하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결혼식에 와주셨는데 요즘 대학마다 가보면요 이분들하고 친하게 지낸 학생이 몇 명은 다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동아리 운동도 있고 보면. 근데 이분들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못했어요. 완공도 되기 전에 건물인데 다 이분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의자 날라주고 국수 말아주고 하면서 결혼식인데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이 촌스러운 사진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두 분이 이 사진 속에도 계세요. 이게 26년 뒤거든요. 좀 몰라봤어요. 26년은 만약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 시간 떠들다가 이제 서로 알고 막 울컥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정규직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진 겁니다. 그나마 직접 고용 비정규직일 때에는 대학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일 때에는 본인이 원하면 이런 일을 26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전부 다 아웃소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대학 청소 노동자, 대학교사에 다 끼어 있고 용역회사가 대학과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을 해야 돼요. 그 투쟁이 한 3분의 1 정도는 패배합니다. 천막 노조까지 해도. 승리했다고 해봐야 보장되는 기간은 1년이에요. 이걸 회계연도마다 계약하게 돼 있으니까 1년 뒤에 똑같은 싸움을 또 시작하는 이건 결코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 인천공항, 경희대학교, 서울지하철 많이 직고용화하고 있지만 정부직하고 있지만 지지분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자 저 같은 사회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환위 이전으로. 대단하고 특별한 성과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우리 기업에 생생한 구의역 스크린도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은 실제 오너가 서울시장이니까 박원순 시장이 결정을 해서 418명을 다 직고용으로 채용했잖아요. 원래 200몇 명밖에 없었는데 인원이 모자라 2일적 근무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418명 확장해서 전부 직고용으로 채용한 겁니다. 물론 완벽한 정규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군을 제일 밑에 새로 만들고 직고용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정규직이구만. 그렇지만 가서 교육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설득하고 우리 노조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3년 전입니다. 작년 연말에 TV를 보니까 김영균 사건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가 조명을 받았는데 이때 직고용으로 바뀐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바뀌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뭡니까? 혹시 보셨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일 때는 해고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거 위험해요 라고 말도 할 권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말 비인간적인 고용계약이에요. 말할 권리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동자가 유익했을까요? 3년 동안 보장 건수가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정규직 바뀌고 나서. 업무 수면 높아지면 당연한 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당사자만 유익한 게 아니고 기업 경쟁력에 사회 전체 유익한 겁니다. 2012년 10월에 IMF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10년간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IMF 같은 곳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0.1%만 상향 조정해도 이게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와요. 자랑스럽다고. 그런데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것만으로 하고 10년 동안 매년 0.1%가 아니라
1.1%의 추가 성장률이 발생한다. 이건 대단한 성과죠.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합니까? 이게 케인지안 경제학이잖아요.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이 소비를 열리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국내 소득이 떨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이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걸로 다섯 번째,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비정노동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 유익한 일인 거죠.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번째니까 224개 나라 중에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노동 인권에 관한 분야는 최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직률 보십시오.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한국 조직률. 다른 나라의 점처럼 볼 수 없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비정상적 현상들, 노동교육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단점이 상당히 부족해요. 개인적 노력만 강조할 뿐. 노동자, 그 단어가 혐오합니다. 노동자, 배우지 못하고 힘든 일하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기본화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고 조직률이 최하입니다. 우리가 아직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모를까 경제 규모가 세계 11번째인 나라인데 이 다른 노동인권 분야가 최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없어요. 우리 집약적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 하면 경제 규모가 세계 11번째인 나라가 출생률이 지금 몇 위합니까? 220위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규모가 11번째면요, 출생률은 아무리 낮아도 등수가 부자릿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경제 규모가 전세 11번째인데 출생률 220이라고 있을까요? 이런 언밸런스가 다른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이야기할 때 역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겪을 특별한 역사가 전 세계에서 뭘까요? 식민지에서 해방들이 바로 분단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 눈 씻고 찾아봐도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현대사입니다. 이것이 왜 특별할 수밖에 없냐 하면 식민지는 도덕성이 무너지는 사회입니다. 즉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 주로 출세하는 사회예요. 동족을 많이 배신할수록 크게 출세합니다. 즉 도덕성이 낮을수록 출세하는 게 식민지 사회입니다. 이렇게 출세한 부도덕한 인간들이 사회 모든 분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바로잡힙니까?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 동족을 배신하고 출세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 가고 그 대신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배로 피신해 있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사회 복귀해서 모든 분야의 간부진이 교체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행정, 심지어 종교 분야까지. 이것이 식민을 겪은 사가 변화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하게 해방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할 때 나라가 분단이 되면 전쟁을 하느라고 이거 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군사 정부가 30년이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역사도 다른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프랑스가 인권의 상징인 나라이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협력자들을 정식 재판을 통해서만 7,000명 정도로 사형 판결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런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네에서 그냥 즉결 처분한 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때 프랑스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너무 온건하게 했다고. 다른 나라는 더 세게 했습니다. 폴란드도 했죠. 독일도 했죠. 독일은 이걸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어서 해마다 90몇 살 먹은 나치 전범이 몇 명 잡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도 했죠. 하다못해 일본도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이 끝난 뒤에 과거 청산하면서 그때 처형한 일본의 군국주의자 전범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군쟁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야스쿠니 신사잖아요. 그 일본 총리한테 그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본인 친구가 여러분이 물었다고 쳐요. 야, 우리 전쟁 끝나고 나쁜 놈들 목을 쳤어. 너희 몇 명 처벌했냐? 너희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 처벌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일제강점기
동족을 배신하고 일본 경찰 앞잡이 노릇했던 조선인이 파악된 숫자가 7,500명입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해방되고 대부분 감옥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의 가장 큰 잘못이 그거죠. 이 중에 5,000명 정도가 경찰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간부들의 80% 이상이 친경력자들이었어요. 이 경찰 분야뿐이었겠습니까? 법조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고문하며 수사했던 검사들, 중형 소개된 판사들, 다른 나라는 해방되고 다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고사리 판검사가 됐고 법과대 교수가 돼서 아직까지 계속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국군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 장교하면 독립군 죽였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재빨리 국군 장교로 변신을 해서 한국전쟁 와중에 초고속 승진들을 합니다. 전쟁할 때 승진이 빨라지잖아요. 육창 총량을 계속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한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 한 20년 정도 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근대국가에서도 식민지였다가 해방이 된 뒤에 그 사이의 지도층이 또다시 이렇게 형성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식민지 40년, 분단 70년, 군사정부 30년 이어진 100년 역사를 거치며 건설된 근대 자본주의가 대한민국 하나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사회가 된 거죠. 군사정부 30년 분단 시점과 겹칩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뒤에 독립한 나라의 지표는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초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스코틀랜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도 협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이시 남자들만 다 왕조 시대 이시 남자들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시 남자 엄마가 한 명 들어가 있고. 왜 독립운동가 한 명도 얻지 못했을까요? 친일파가 계속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누가 이걸 넣을 수 있겠어요? 인간극장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1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마따이, 열마, 뒤에 해픈달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영화배우로 데뷔합니다. 누굽니까? 남보라죠. 여기 상당히 어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녀가 11명이에요. 근데 이게 2명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13명일 때 TV 나온 거예요. 몇 년 뒤에. 아이들에게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개인 컴퓨터 한대요. 꿈돌이 인형이요. 근데 하나이가 친일파 재벌 내가 됐습니다. 내가 짬 날 때마다 책을 읽는 나였거든요. 역사를 조금만 하면 이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까지 깨닫지 못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절대 깨닫지 못하게 하자고 만들었던 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죠. 다른 나라의 그 일을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수적 정치 성향, 노동에 대한 혐오감, 가족 이기적 가치관 등은 식민지 분단, 군사정부 등에서 유일할 정도로 심각하게 어렵던 근대화 과정, 이게 결국 자본주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금 비정상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가족 이기적 역사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던 가정해 보십시오. 대문 열고 밖에 나갈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들어옵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을 배신하고 출세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관공서, 기업체, 학교, 심지어 종교기관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럼 어떤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들끼리. 우리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이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냥 이런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식민지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랬으니까. 그랬다가 해방이 되고 잘못했던 사람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그때 가치관이 다 전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어. 역시 인간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역사적 체험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손해야. 이 기간이 지금 100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이게 다른 나라 볼 때는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주장이에요. 다른 나라 학자가 이 방에 있었으면 제가 좀 한심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니 그 대학에서 노동문제를 강의하는 교수가 그 사무금융노조 간부들 앞에 가서 노동문제 저 정도 게임 못하나?